제목 누리의 비밀, 진돗개가 밝혀낸 무덤 속 진실. 프롤로그 1년간의 침묵. 준석의 손이 떨렸다. 12년간 수의사로 일하며 수많은 동물들을 치료해왔지만 자신에게 하나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이 가슴을 짓눌렀다. 여보, 누리 저러다가 정말 죽는 거 아니야? 혜진의 떨리는 목소리가 새벽 공기를 갈랐다. 준석은 마당 한 구석에 웅크린 누리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6년 전 아버지가 직접 데려온 진돗개 누리. 하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1년째 누리는 완전히 다른 개가 되어버렸다. 예전엔 그렇게 활발하고 사람을 좋아하던 녀석이 어느 날부터인가 마당 한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하루 종일 멍하니 있기만 했다. 밥도 제대로 안 먹고 산책도 거부했다. 마치 아버지를 기다리는 것처럼. 준석은 지난 1년 동안 누리에게 온갖 검사를 다 해봤다. 혈액 검사, 엑스레이, 초음파, 심지어 MRI까지. 하지만 결과는 항상 같았다. 신체적으로는 아무 이상이 없다는 것. 시간이 해결해 줄 거예요. 동료 수의사들은 그렇게 말했지만 벌써 1년이 지났는데도 누리는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 체중은 3kg나 줄었고 윤기 흐르던 털은 거칠어졌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안 그랬거든. 준석이 중얼거렸다. 아버지와 누리의 관계는 정말 특별했다. 아버지가 마당에 나가 앉으면 누리는 항상 옆에 바짝 붙어 앉았고 아버지가 기침만 해도 누리는 바로 달려가서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아버지를 바라봤다. 누리는 특별한 아이야. 아버지가 자주 하시던 말씀이었다. 새벽 3시 준석은 마당으로 나가 누리 옆에 앉았다. 누리야, 아버지가 그리워? 그때 누리가 처음으로 준석을 바라봤다. 그 눈에는 깊은 슬픔과 무언가를 간절히 바라는 듯한 빛이 담겨 있었다. 누리는 다시 고개를 돌리더니 갑자기 하늘을 보고 길게 울부짖기 시작했다. 그 울음소리는 평소와 달랐다. 더 애절하고 더 간절했다. 준석은 그 순간 깨달았다. 자신이 수의사로서의 지식에만 의존하고 있었다는 것을, 정작 누리의 마음은 들여다보려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일부 운명의 성묘일. 며칠 후 아버지 일주기 성묘를 앞두고 혜진이 제안했다. 여보, 누리도 데려가는 게 어떨까요? 아버지 만나면 기분이 나아질지도 몰라. 누리야, 차에 타자. 준석이 누리를 부르는 순간 그때까지 1년 동안 무기력하게 지내던 누리가 갑자기 귀를 쫑긋 세웠다. 그날따라 누리는 꼬리를 살짝 흔들며 차 쪽으로 다가왔다. 어머, 누리가 나오네. 진우도 신기해했다. 정말 오랜만에 보는 누리의 적극적인 모습이었다. 산에 가까워질수록 누리는 점점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앉았다 일어섰다를 반복하며 창밖을 뚫어져라 바라봤다. 산소에 도착하니 3월의 쌀쌀한 바람이 불어왔다. 누리는 천천히 무덤 앞에 가더니 가만히 앉아 무덤을 바라봤다. 한참을. 준석은 제사상을 차리기 시작했다. 아버지, 저희 왔어요. 누리도 데려왔어요. 그렇게 성묘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누리가 무덤을 미친 듯이 파기 시작한 것이다. 누리야, 뭐 하는 거야? 준석이 깜짝 놀라서 소리쳤다. 누리는 앞발로 무덤의 흙을 격렬하게 파헤치며 낑낑거리는 소리를 내고 있었다. 누리야, 안 돼. 그만해. 준석의 절규가 산 공기를 갈랐다. 하지만 누리는 멈추지 않았다. 찰칵 찰칵 찰칵. 흙이 사방으로 튀었고 발톱이 돌에 부딪히는 소리가 날카롭게 울렸다. 형, 누리가 완전히 미쳤어. 진우가 놀란 목소리로 소리쳤다. 누리의 눈에는 무언가 절박한 빛이 돌고 있었다. 발톱에서 피가 나기 시작했지만 멈추지 않았다. 이상해. 이건 정말 이상해. 준석이 중얼거렸다. 12년간 수의사로 일하면서 이런 광경은 처음 봤다. 그때였다. 툭. 누리의 발톱이 뭔가 단단한 것에 부딪혔다. 누리가 갑자기 멈췄다. 그리고는 구멍을 들여다보더니 가늘게 울부짖기 시작했다. 그 울음소리는 1년 동안 들어본 어떤 소리와도 달랐다. 절망과 간절함이 모두 담겨 있었다. 도대체 뭐가 있는 거야?
준석이 떨리는 손으로 구멍을 들여다봤다. 흙 사이로 하얀색의 무언가가 보였다. 그 순간 준석의 등골이 서늘해졌다. 이북파묘. 결국 가족들은 누리를 억지로 차에 태우고 성묘를 마쳤다. 하지만 누리는 차 안에서도 계속 무덤 쪽을 바라보며 낑낑거렸다. 집에 도착해서도 누리는 마당을 빙글빙글 돌면서 헤매더니 갑자기 하늘을 보고 길게 울부짖었다. 그날 밤 준석은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누리의 행동은 너무나 확신에 차 있었다. 다음날 저녁 가족들은 한자리에 모였다. 솔직히 말해서 나는 확인해보고 싶어. 파묘를 해보는 건 어때?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식탁 위에 정적이 흘렀다. 누리가 계속 저러면 우리도 마음이 편하지 않을 거야. 차라리 한번 확인해보자. 그렇게 해서 가족들은 파묘를 결정했다. 파묘 당일 이른 아침부터 산에는 짙은 안개가 깔려 있었다. 장의업체 직원들이 조심스럽게 봉분에 흙을 걷어내기 시작했다. 무덤을 판 지 어느 정도 지났을 때 직원들이 뭔가를 발견하고 멈칫했다. 이건 뭐지? 유골함이. 여기 유골함이 있는데요. 뭐라고요? 준석은 깜짝 놀라서 무덤을 들여다봤다. 정말로 유골함이 있었다. 이거 혹시 가족들이 알고 있는 건가요? 아니요. 저희는 유골함을 묻은 적이 없어요. 직원들이 조심스럽게 유골함을 들어 올렸다. 앞면에 작은 명패가 붙어 있었다. 이름이 적혀 있네요. 김소희라고 되어 있습니다. 1998년생이네요. 김소희. 25살. 가족들은 서로 얼굴을 바라봤다. 전혀 모르는 이름이었다. 준석은 무릎이 풀렸다. 정말 누리가 알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누리가 그들을 맞이했다. 신기하게도 누리의 표정이 완전히 달랐다. 1년 만에 처음으로 꼬리를 흔들며 반겨주었다. 누리야, 너 알고 있었구나. 3부 영희의 고백. 며칠이 지나고 경찰의 신원 확인은 난항을 겪었다. 준석은 문득 아버지를 간병해 주셨던 영희를 떠올렸다. 영희 이모, 혹시 시간 되시면 저희 집에 좀 와주실 수 있어요? 며칠 후 영희가 집을 방문했다. 누리는 꼬리를 흔들며 영희에게 달려갔다. 거실로 들어가 준석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사실은 파묘를 했는데 아버지 무덤 옆에서 유골함이 나왔어요. 김소희라는. 그 순간 영희가 갑자기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으셨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영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그거 제가 묻은 거예요. 김소희. 제 딸이에요. 거실에 정적이 흘렀다. 소희는 태어날 때부터 심장에 구멍이 있어서 어릴 때부터 수술을 받으며 살아왔어요. 소희 아버지는 소희가 13살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때부터 저는 혼자서 아픈 딸을 키워야 했습니다. 영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소희는 의대에 진학했어요. 자신처럼 아픈 사람들을 돌보는 의사가 되고 싶다고. 하지만 졸업을 앞두고 소희가 쓰러진 겁니다. 수술비는 7천만 원. 저는 사채업자를 찾아갔어요. 수술은 성공했지만 소희는 의식을 찾지 못했어요. 혼수 상태. 매달 병원비는 300만 원씩, 사채 이자도 250만 원씩. 그래서 아버님 간병일을 하게 됐고 아버님은 제 사정을 알고 매달 200만 원씩 도와주셨어요. 영희가 잠시 말을 멈추고 눈물을 닦았다.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나중에 영희 씨도 그렇고 소희도 그렇고 세상을 떠나게 되면 제 옆에 모시고 싶다. 우리는 가족이니까라고. 하지만 아버님이 예상보다 훨씬 빨리 돌아가셨고 한 달 후 소희가 세상을 떠났어요. 소희 장례를 치러야 하는데 통장에 남은 돈은 고작 20만 원. 봉안당 비용은 최소 300만 원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소희의 유골함을 안고 산으로 향했어요. 아무도 없는 새벽 시간. 아버님, 소희가 갈 곳이 없어요. 그렇게 아버님 무덤 옆에 유골함을 묻었어요. 영희의 마지막 말이 끝나고 거실에는 깊은 정적이 흘렀다. 영희 이모,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혜진이 먼저 말했다.
이모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그동안 많이 힘드셨죠? 그때 누리가 조용히 일어나더니 영희 앞으로 다가가 무릎에 머리를 올려놓았다. 영희 이모. 준석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버지 말씀이 맞아요. 우리는 가족이에요. 소희도 우리 딸이나 마찬가지예요. 영희는 더욱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다.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가족들도 모두 울었다. 사부 새로운 가족. 며칠 후 가족들은 소희를 아버지 곁에 정식으로 안치하는 의식을 치렀다. 영희는 검은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하얀 국화꽃을 들고 오셨다. 소희야.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누리도 그날은 차분하고 경건한 모습이었다. 가족들은 직접 작은 구덩이를 파고 정성스럽게 소희의 유골함을 안치했다. 소희야, 할아버지께 감사 인사드려. 영희가 유골함을 아버지 무덤 쪽으로 향하게 하며 말씀하셨다. 영희는 새로 만든 소희의 자리에 국화꽃을 올려놓으셨다. 소희야, 엄마가 자주 올게. 할아버지랑 잘 지내고 있어. 마지막으로 가족들은 모두 함께 절을 올렸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영희는 계속 감사하다고 하셨다. 누리는 차 안에서 정말 평안해 보였다. 그날 저녁 가족들은 또 다른 결정을 내렸다. 우리가 아버지 뜻을 이을게요. 준석은 아버지의 일기장을 꺼냈다. 거기에는 영희에 대한 감사와 소희를 걱정하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결국 영희는 가족들의 권유에 못 이겨 아버지의 유산 일부를 받기로 하셨다. 몇 주까지나 영희는 사채 빚도 갚으시고 작은 아파트도 마련하셨다. 그리고 가족들은 또 하나의 제안을 했다. 영희 이모 혹시 누리와 함께 지내실 생각 없으세요? 누리는 마치 대화 내용을 알아듣는 것처럼 영희 곁에 다가가 앉았다. 누리야, 이모랑 같이 살래? 누리는 꼬리를 흔들며 영희의 손을 하다 주었다. 네, 좋아요. 저도 누리와 함께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누리는 영희와 함께 살게 되었다. 그날 이후 영희와 누리는 정말 행복하게 지냈다. 에필로그 1년 후. 1년이 흘렀다. 아버지 이주기 날 가족들은 모두 함께 산소를 찾았다. 산소에 도착했을 때 무덤 주변에는 작은 들꽃들이 가득 피어 있었다. 정말 예쁘네요. 마치 아버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해 주신 것 같아요. 가족들은 차례를 지냈다. 아버지, 저희 왔어요. 저희 모두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소희야, 엄마도 이제 정말 행복해. 그때 누리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무덤 주위를 천천히 걸어 다니기 시작했다. 하지만 2년 전과는 완전히 달랐다. 그냥 평온하게 걸어 다니는 것이었다. 누리는 무덤을 한 바퀴 돌더니 가족들 앞으로 와서 무덤을 향해 조용히 앉았다. 그 순간 바람이 살랑 불어왔다. 무덤 위의 들꽃들이 바람에 흔들리면서 정말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줬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가족들은 모두 마음이 따뜻했다. 그날 밤 준석은 생각했다. 2년 전 누리가 무덤을 파던 그날부터 시작된 이 모든 일들. 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을 이루어드리고 영희와 소희를 진짜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모두가 행복하게 지낼 수 있게 만드는 그 모든 계획의 중심에 누리가 있었다. 아버지가 늘 하시던 말씀이 맞았어. 누리는 정말 특별한 아이야. 누리는 단순히 똑똑한 개가 아니었다. 누리는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고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행동할 수 있는 특별한 존재였다. 세상에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있다. 동물들이 보여주는 놀라운 감각과 헌신도 그중 하나다. 이 이야기가 말해주는 것은 단순하다. 가족의 의미는 혈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사랑과 헌신에 있다는 것. 그리고 때로는 말 못하는 존재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가르쳐 준다는 것. 누리야, 고마워. 내가 우리에게 준 선물을 평생 잊지 않을게.